어머니, 이 집 저희한테 파세요. 시세보다 훨씬 더 쳐드릴게요. 그나들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평생을 살았던 정든 집을 아들이 사겠다니 저는 그것이 뒤늦은 효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에게 넘기고 그 아들 내외의 가모니설에 속아 살던 집까지 빼앗긴 후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던 한 어머니의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인물이 나타나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았는지 그 통쾌한 반전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서울 성북구의 낡은 단독주택에서 평생을 살아온 70살 박선자입니다. 남편은 5년 전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이라곤 낡았지만 우리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이 집 한 채와 녹록지 않은 예금이 전부였지요.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 영수는 번듯한 증권회사에 다니며 강남의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작은아들 영호는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며 늘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저는 두 아들 모두에게 똑같은 사랑을 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큰아들 내외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명절에 찾아와도 그들의 관심은 온통 제 재산에 쏠려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 집 재개발 예약이 나오던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어머니, 저희가 이제라도 어머님 편하게 모실게요. 그러니 재산 정리는 미리 해두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는 그저 늙고 재산이나 물려주고 떠나야 할 존재가 된 것 같아서요. 그러던 어느 날 큰 며느리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 좋은 실버타운을 하나 알아봤어요. 식사도 다 나오고 의료시설도 바로 옆에 있어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하실 거예요.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평생을 산 이 집에서 죽을란다. 그 후로 큰아들 내외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저희가 불효자식이라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의 노후를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번지르르한 말에 저도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가? 자식들 말대로 그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작은아들 영호는 달랐습니다. 엄마, 형 말 듣지 마세요. 엄마는 엄마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사셔야 해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모실게요. 작은아들의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병원으로 옮겨져 큰 위기는 넘겼지만 의사는 제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혼자 생활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후유증으로 몸의 왼쪽 부분이 마비될 수 있고 언어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큰아들 내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 곁을 지켰습니다. 며느리는 매일같이 정성스럽게 죽을 쑤어왔고 아들은 회사 일도 미룬 채 제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지극정성에 감동했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오해했구나. 정말 나를 걱정하고 있었구나. 퇴원할 무렵 아들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저희 집으로 가세요. 그리고 어머니 집은 저희한테 파세요. 저희가 시세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사드릴게요. 그 돈으로 편하게 병원도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사드세요. 저는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아들에게 의지하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저는 변호사가 입회한 자리에서 제 집을 아들에게 파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들은 약속대로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제 통장으로 바로 입금해 주었지요. 큰아들 내외의 집으로 들어간 첫 몇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식사를 하나하나 챙겼고 아들은 매일 저녁 제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태도는 조금씩 다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는 제가 보는 앞에서 노골적으로 한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실 때 너무 많이 흘리세요. 지가 치우기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 밤에 화장실 가실 때 너무 시끄러워요. 저희 잠 다 깨요. 아들의 태도도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지할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고 싶다고 말하자 아들은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매번 어떻게 모시고 가요? 저도 회사 일이 바쁜데 그냥 집에서 운동이나 하세요. 그들의 효도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제 집을 차지하는 것이었고 그 목적이 달성되자 저는 다시 귀찮은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제 방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어머니, 나가서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저희가 어떻게 책임져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들 영호가 저를 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어머님, 지금 주무세요. 라며 문전박대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비된 몸으로는 문 하나 여는 것조차 제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절망 속에서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아주 오래전 북에서 내려와 저희 집안에 잠시 머물렀던 먼 친척벌 되는 아저씨. 그분은 북에 있을 때 법률 공부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수소문 끝에 그분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며느리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그분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사정을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주머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제 최 변호사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북에서의 경력은 인정받지 못했지만 남한으로 내려와 피나는 노력 끝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와 제가 썼던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계약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이 부분. 매도인의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작성된 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직후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 계약서에 서명하셨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공정 법률 행위입니다. 최 변호사의 말에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대신해 큰아들을 상대로 주택매매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큰아들은 불같이 화를 내며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를 극진히 모신 죄밖에 없는데 저를 사기꾼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최 변호사가 일러준 대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한 짓은 효도가 아니라 사기다.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다. 재판이 시작되자 큰아들 내외의 추악한 민낯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병원에 입원시킨 후 의사에게 우리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다며 그 뒤 진술을 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제 집을 담보로 이미 거액의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사실도 드러났지요. 그들은 그 빚을 갚기 위해 제 집을 팔도록 유도했던 겁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제가 쓰러지기 전 작은 아들과 나누던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그 녹음에는 나는 절대 이 집을 팔 생각이 없다. 내 마지막은 이 집에서 맞을 거다. 라고 말하는 제 또렷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와 큰아들 사이에 맺어졌던 매매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제 집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판결이 내려지던 날, 저는 법정에서 최 변호사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큰아들 내외는 그 후로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비되었던 몸은 꾸준한 재활치료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지팡이에 의지해 집 앞을 산책할 수도 있게 되었죠. 작은 아들 영호는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말벗이 되어줍니다. 며칠 전 영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저는 제 집을 팔 생각이 없습니다. 이 집은 제가 죽은 후에 두 아들에게 똑같이 상속될 겁니다. 큰아들에게도 저는 똑같은 기회를 줄 생각입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어머니로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은 겁니다. 진정한 용서란 어쩌면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경색으로 쓰러지기 전 제 삶은 그저 평범한 노인의 삶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 뒷바라지를 끝낸 후에 허전함,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둘씩 생겨나는 몸의 통증들, 그런 것들을 안고 살아가는 그저 그런 하루들이었죠. 큰아들 내외가 저를 찾아와 재산 정리를 종용할 때면 서운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도 다 세상에 순리겠지 하고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쓰러진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제게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깊은 외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제 곁을 지켜준 것은 큰아들 내외였습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친절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달콤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정성스런 죽 한 그릇에 지난 모든 서운함을 잊고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열어버렸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했구나. 그래서 아들이 제 집을 자신에게 팔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픈 저를 책임지려는 아들의 마음에 깊이 감동했죠. 그래, 이 아이에게 내 모든 것을 맡겨도 되겠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큰아들의 강남 아파트는 정말 의리의리했습니다. 제 낡은 단독주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죠. 며느리는 제 방을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곳으로 정해 주었고 제 건강에 좋다며 온갖 영양제를 챙겨 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천국 같았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식사를 하다가 음식을 조금 흘리면 그녀의 미간에 아주 잠깐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너무 지저분하게 먹나 싶어 위축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들의 말투였습니다. 제가 재활치료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아들은 엄마,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라며 은근히 제 말을 막았습니다. 제가 집을 팔고 받은 돈이 제 통장에 그대로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이죠.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제 통장과 카드를 가져와서는 어머님,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 쓰시기만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이미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그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처지라 차마 싫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경제권은 완전히 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저를 방 안에 가두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머니, 밖에 나가시면 위험해요. 그 말은 저를 위한 걱정이 아니라 저를 통제하기 위한 완벽한 핑계였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 영호가 찾아왔을 때 며느리가 문전박대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외부와 소통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탄로날까봐 두려웠던 거겠죠. 방 안에서 동생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려보내는 형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절망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괴물로 만들었구나.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희망의 끈이 바로 그 탈북 변호사 아저씨였습니다. 사실 그분은 남편의 아주 먼 친척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젊은 시절에 북에서 내려와 저희 집에 잠시 신세를 졌던 적이 있었죠. 그때 남편이 그분께 작은 도움을 주었고 그분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명절마다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은 후로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낡은 수첩을 뒤져 간신히 그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 저는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과연 저를 기억이나 할까? 하지만 그는 제 이름을 듣자마자 단번에 저를 기억해냈습니다. 아이고, 영수 어머니 아니십니까?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들어주었고 통화가 끝날 무렵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내일 당장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아주머니의 변호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약속대로 그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젊은 시절처럼 청명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제가 건넨 계약서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완전히 사기를 당하셨군요. 그는 법률 용어를 하나하나 쉽게 풀어서 제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서명한 계약이 왜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으니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제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싸울 수 있다는 용기가 제 마음속에서 솟아났습니다. 최 변호사와의 만남은 제게 단순한 법률 상담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잃어버렸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들 내외의 가스라이팅에 스스로를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여기며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건 아주머니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주머니는 피해자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셔야 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큰아들 내외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그들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은 증권회사에서 잘 나가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년 전 고객의 돈에 손을 댔다가 해고당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로 그는 변변한 직업 없이 주식 투자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다녔지만 그 모든 것은 다 빚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강남의 부유층 행세를 했지만 실상은 빚더미에 올라앉은 빈털털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제 집을 팔아받은 돈으로 자신들의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론 또다시 위험한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물론 그 투자 또한 처참하게 실패했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분노보다도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이 어쩌다가 저 지경까지 되었을까? 최 변호사는 그 모든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아들의 해고 기록, 며느리의 카드빚 내역, 그리고 그들이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서류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사리 행각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재판 당일 저는 작은 아들 영호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큰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들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최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재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작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그들이 의사에게 저를 치매 환자라고 속였던 사실이 밝혀졌을 때 며느리는 결국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변호사는 제 통화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나는 절대 이 집을 팔 생각이 없다. 내 마지막은 이 집에서 맞을 거다. 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재판은 우리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판사는 큰아들 내외에게 사기죄를 적용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저지른 모든 금전적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제 집을 되찾았고 그들이 제게서 빼앗아갔던 돈도 모두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제 손으로 감옥에 보내게 된 어미의 마음이 어찌 편할 수 있겠습니까? 법정을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내가 결국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 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큰아들은 죗값을 치르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아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몇 번이고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절절한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 마음의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와 작은 아들 영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이제 저희 집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명절이면 꼭 찾아와 저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제 말벗이 되어줍니다. 그에게는 북에 두고 온 가족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저를 보며 자신의 늙은 어머니를 떠올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은 아들 영호의 출판사는 아직 작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최 변호사님의 자서전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압록강을 넘어온 변호사라는 제목의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제법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저는 성실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작은 아들이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제 몸은 여전히 조금 불편합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지팡이를 짚고 동네를 산책합니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을 보며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곁을 지켜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또 한 번 감사합니다. 얼마 전 큰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거라. 나에 대한 용서는 네가 평생을 안고 가야 할 짐이다. 나 또한 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죄를 평생 짊어지고 갈 것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구나. 저는 그녀에게 작은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걸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라. 그리고 다시는 돈 때문에 너 자신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거라. 그녀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혼자서 작은 월세방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영어를 통해 제 안부를 묻는다고 합니다. 언젠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 아이를 다시 만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제게 남은 시간을 저를 사랑해주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어렵게 얻어낸 소중한 깨달음이니까요. 제가 겪은 이 모든 일들은 어쩌면 제게 꼭 필요했던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제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지 않았더라면, 만약 큰아들 내외가 그토록 노골적으로 저를 옥죄어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평생을 그들의 그늘 아래에서 제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갔을 겁니다. 고통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더군요. 저는 이제 돈이나 재산이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진짜 행복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것, 그런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순간들 속에 있다는 것을요. 큰아들의 화려한 강남 아파트에서의 삶은 겉보기에는 풍요로웠지만 제 마음은 늘 춥고 외로웠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이 낡은 집은 비록 초라할지언정 작은 아들의 웃음소리와 최 변호사님의 따뜻한 격려가 있어 세상 그 어떤 대골보다도 더 아늑하고 행복합니다. 최 변호사님은 제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자신의 아픈 과거를 제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혼자서 이 낯선 땅에 정착하기까지 그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통과 외로움에 대해 들으며 저는 제 자신의 아픔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 영호의 결혼 소식은 제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감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참 따뜻하고 현명한 아이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그 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앞으로 영호 씨와 함께 어머님을 잘 모실게요. 저희 진짜 가족이 되어요. 그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저는 지난 모든 아픔을 씻어내는 듯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는 큰아들 내외에게 집을 팔았던 그 돈을 작은아들의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보태주었습니다. 영호는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엄마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 아니다. 우리 새로운 가족이 함께 시작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다. 며느리는 제게 어머니라고 부르며 친딸처럼 저를 따릅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함께 김치를 담그고 만두를 빚습니다. 집안에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저는 바로 이런 평범한 행복을 평생을 꿈꿔왔던 겁니다. 큰아들의 편지는 지금도 가끔씩 도착합니다. 편지에는 이제 원망이나 변명 대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진솔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작은 공사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의 소중함을, 그리고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아직 그에게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용서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힘으로 온전히 바로 서게 되는 날, 그때가 되면 저도 어머니로서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줄 수 있게 되겠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께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느끼실 때 결코 희망을 잃지 마시라고. 절망의 끝에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인연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에게 최 변호사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곁에도 분명 손을 내밀어 줄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부디 용기를 내어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되찾으십시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결코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에는 평생을 살아온 지혜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 듯한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선자 씨의 용기 있는 여정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